석유가 넘치는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 시민은 이 도시를 떠나세요. 세계 석유 매장량 4위 국가의 수도 테헤란, 인구 1,500만 명이 사는 이 거대 도시의 핵심 댐, 저수율이 2%까지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물이 사실상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3,000년간 사막에서 물을 끌어올린 기적의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 문명을 70년 만에 스스로 부수고 그 위에 전쟁까지 얹어버린 이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면 보통 석유를 떠올리잖아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4번째로 많은 나라니까요. 돈이 넘치는 부자 나라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석유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물이에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핵심 댐이 5개 있는데 이 댐들의 평균 저수율이 5%에서 12%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100짜리 물통에 물이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나르댐은 저수율이 2%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댐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도 테헤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국에서 무려 19개에서 20개 댐이 저수율 5% 미만이에요. 나라 전체의 물이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6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40년 만에 최악 수준입니다. 2025년 강수량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져요. 연평균 대비 81%에서 89%가 줄었고 어떤 지역은 무려 98.6%까지 감소했습니다. 원래 내리던 비의 거의 전부가 사라진 거예요. 이란 기상관 측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한 해였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테헤란 시민들의 일상을 보면 달라요. 물을 많이 쓰는 가구는 하루에 12시간씩 단수를 겪고 있습니다. 12시간이면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저녁에 밥 짓고 씻는 시간, 전부를 수돗물 없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낮에 물이 끊기는 것도 모자라서 밤에는 아무 공지도 없이 수돗물을 끊어버립니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단수를 해버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는 이란 시민들이 새벽에 물통을 들고 줄 서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석유 매장량 4위 국가 국민이 한밤중에 물 한 양동이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석유는 땅에서 콸콸 쏟아지는데 수돗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 이게 2025년 이란의 현실입니다. 물이 사라지면 땅도 같이 무너집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리다 보니까 테헤란의 땅 자체가 꺼지고 있거든요. 전문 용어로 지반 침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너무 뽑아서 땅이 주저앉는 거예요. 테헤란 지반이 매년 최대 25cm나 가라앉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위험 신호라고 보는 기준이 연간 5mm인데 그거의 50배 속도로 도시가 주저앉는 중인 거예요. 건물이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상하수도관이 터지는 게 일상이 된 거죠. 호수도 사라지고 있어요. 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서 가장 컸던 우르미아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면적이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거대한 호수예요. 그런데 나사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수량의 98% 이상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말라서 소금 사막이 된 거예요. 5,000제곱킬로미터 호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테헤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늘 탓이 아니냐고요. 근데 이 위기의 진짜 원인은 가뭄이 아닙니다. 석유 매장량 4위 국가가 이 지경이 된 건 하늘이 비를 안 내려서가 아니에요. 이란은 스스로 자기 물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3,000년 동안 물을 지켜온 기적 같은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란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비도 거의 안 오고 강도 부족한 메마른 땅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곳에서 대규모 문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명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비밀은 땅 위가 아니라 땅 밑에 있었어요. 카나트라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막의 지하수로입니다. 원리가 기가 막혀요. 먼저 산 밑에서 지하수맥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땅속 깊은 곳에 수십 킬로미터짜리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이 터널에 아주 미세한 병사를 줘서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만듭니다. 전기도 없고 펌프도 없던 시대에 오직 중력 하나만으로 산에서 마을까지 물을 끌어온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완전히 제로인 시스템입니다. 유지비도 거의 안 들어요. 한 번 뚫어 놓으면 세대를 넘겨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을 대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천재적이에요. 이란에는 역사적으로 약 7만 개의 카나트가 있었습니다. 7만 개요. 나라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수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도 위에서 보면 사막 전체를 거미줄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메마른 황무지인데 땅 밑에는 물의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게 고나바드 카나테입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총 길이가 무려 45km에 달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용인까지 거리를 땅속으로 뚫은 거예요. 중간중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우물이 427개나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카나트가 무려 27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4만 명에게 물을 공급해 왔어요. 잠깐 이 숫자를 한번 곱씹어 보세요. 2700년이에요. 로마 제국이 뜨고 지고 중세시대가 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동안에도 이 수로는 묵묵히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 한 방울 안 쓰고요. 유지보수 비용도 거의 없이요. 우리가 아는 현대 인프라 중에 2700년을 버틴 게 뭐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 놀라운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카나트가 없었으면 사막에서 농사도 못 짓고 도시도 못 세웠어요.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니까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작은 지하터널 하나하나가 페르시아 문명의 혈관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강 옆에 도시를 세울 때 이란 사람들은 직접 강을 만들어서 도시를 세운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3000년 동안 물을 지켜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2700년을 버텨온 이 기적의 시스템이 단 50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결정, 1950년대 이란 정부가 전동 펌프를 도입합니다. 지하수를 빠르게 뽑아 올리는 기계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카나트는 지하수가 천천히 차오르는 속도에 맞춰서 물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중력으로 졸졸졸 흘러오니까 지하수가 마를 틈이 없었던 거예요. 2700년 동안 자연과 균형을 맞추며 돌아가던 시스템인 거죠. 근데 여기에 전동 펌프를 꽂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2700년 동안 한 모금씩 나눠본 마시던 우물에 산업용 부스를 연결한 거예요. 지하수가 버틸 수 있는 속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지하수위가 뚝 떨어지니까 카나트로는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성기에 7만 개에 달했던 카나트 네트워크가 절반 이상 죽어버렸어요. 3만 5천 개가 반세기 만에 기능을 잃은 겁니다. 2700년을 버틴 시스템의 절반이 단 두세대 만에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결정,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600개 넘게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댐을 지으면 물을 가둬놓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판단 같죠? 근데 문제는 강의 흐름 자체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강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지하수도 채우고 호수도 채우고 습지도 살렸는데 그 순환 자체를 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혈관을 막아버린 거예요. 피가 돌아야 몸이 사는 건데 피를 한 곳에 가둬놓으니까 나머지 장기가 전부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댐 건설을 누가 독점했느냐? 혁명수비대 소속 건설기업 카탐 아람비아예요. 이익이 되면 짓고 환경평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어요. 군사조직이 토건사업까지 장악한 구조였던 거죠.
강의 수계 자체가 파괴된 거예요. 세 번째 결정,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불법 우물이에요. 허가 없이 파헤친 우물이 전국에 65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 불법 우물들 뒤에는 혁명수비대라는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군부가 뒤를 봐주는데 누가 감히 단속을 하겠어요? 그 결과 반세기 만에 이란 땅속 물의 70%를 뽑아 써버렸어요. 이걸 자연이 다시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우리 손주의 손주가 태어나도 끝나지 않을 만큼 깁니다. 사실상 비가역적인 손실이에요. 펌프로 빨대를 꽂고 댐으로 물줄기를 끊고 불법 우물로 바닥까지 긁어낸 거예요. 70년 만에 3000년 문명을 완전히 부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체 이 물을 어디에 쓴 걸까요?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이란에서 쓰는 물 10통 중 9통이 농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그 농업이 나라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물은 거의 다 쓰면서 돈은 거의 못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문제예요. 농업 보조금 정책, 수자원 관리 실패, 분부의 건설 이권. 이게 전부 위에서 내려온 결정들이에요. 이란 최고 권력자인 하메네이조차 10년 전부터 물이 위험하다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말만 했지 농업 용수 구조를 바꾸거나 불법 우물을 정리하는 실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련 시절 아라레가 말라버린 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호수 하나가 사라진 거였어요. 이란은 지금 전 국토의 지하수가 바닥나고 있으니까 차원이 다른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월 이란 전역에서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터집니다. 가장 격렬했던 곳은 남부 후제스탄주예요. 이란에서 가장 큰 강인 카룬강의 물을 중앙고원 지역으로 빼가는 정부 정책에 주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시위대의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는 목마르다였어요. 석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국민이 거리로 나와 목마르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고 있던 물 시스템 위에 이번엔 전쟁이 얹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건 미사일 기지가 아니었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전투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이 터지고 뉴스에서는 군사시설 타격, 핵시설 공격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어요. 물을 만드는 시설이 무기가 된 겁니다. 3월 초 이란 미사일이 두바이 제베랄리 발전소와 담수화 복합시설을 타격합니다.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서 식수로 만드는 공장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물을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란 드론은 바레인 담수화 시설까지 때립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란 캐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서 30개 마을이 한순간에 단수됩니다. 양쪽 다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물공장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에서 물을 끊는 건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거든요. 담수화 공장이 돌아가느냐 멈추느냐에 수백만 명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카타르 같은 경우는 국민이 마시는 물의 거의 전부, 정확히 99%를 바닷물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쿠웨이트나 바레인도 사정은 비슷해요. 국내 식수의 90%가 넘는 양을 담수화 공장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멈추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저장해둔 물이 48시간분밖에 안 돼요. 공장이 이틀만 멈추면 나라 전체가 물 없이 버텨야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물공장 하나 멈추면 이틀 만에 식수가 바닥나는 구조인 거예요. 금고에 현금은 넘치는데 물이 없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장성들이 이렇게 공개 선언합니다. 걸프 연안의 담수화 플랜트를 전부 초토화할 능력이 있다. 너 죽고 나 죽는 구조가 된 거예요. 양쪽 다 상대방의 물을 끊을 수 있는 상황. 미사일이 아니라 물로 서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일종의 수자원 공포균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끊기면 물도 끊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습했는데 이 가스전이 이란 가스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타격받으니까 가스 생산이 12%나 줄었습니다. 가스가 줄면 발전량이 줄고 전기가 모자라면 정수장이나 펌프를 가동할 수가 없거든요. 폭탄 한 발이 에너지에서 전력, 전력에서 수돗물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진짜 아찔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란 부쉐르 원전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 발사체가 낙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 거리예요. 그것도 11안에 3번이나요. 다행히 원자로는 무사했고 방사선도 정상이었지만 IAEA 수장이 핵 안전의 최후 마지노선이 위태롭다고 경고를 쏟아냈을 정도였어요. 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구조적으로 특이한 게 출입구가 호르무즈 해협 딱 하나거든요. 밀폐된 수조에 가까운 지형이에요. 여기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걸프 전역의 바닷물이 오염되고 그 바닷물로 식수를 만들던 담수화 시설까지 전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만드는 원료 자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걸프 지역의 식량 수입은 70%가 차질을 빚었고 소비자 물가는 40%에서 120%까지 치솟았습니다. 석유가 넘치는 나라들인데 물과 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동만의 이야기라고요? 안타깝지만 당신의 통장에도 이미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터진 미사일이 어떻게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까지 바꾸는지 그 연결고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중동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인데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하거든요. 이란이 여기를 틀어막겠다고 나서는 순간 기름 한 방울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파는 가장 먼저 아시아를 덮칩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면요. 전쟁이 터지고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12%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2%예요.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낙폭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는 전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태예요.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에 진입한 거죠. 당신이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2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고요. 한국처럼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서 물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장바구니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중동에서 터진 폭탄이 당신의 마트 영수증 금액을 바꿔놓는 구조인 거예요. 숫자로 보면 답이 보여요. 이란 전쟁 하나가 당신의 주식 수익률과 주유소 가격표와 장바구니 물가를 동시에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물이 넉넉한 나라는 아니에요. 유엔이랑 OECD에서 물 부족 위험군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비가 여름 장마철에만 몰려서 내리고 산이 많은 지형이라 금방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구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니까 체감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물이 풍족한 나라가 절대 아닌 거죠. 이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물은 흔해 보이지만 한번 고갈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길 전망이고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 중이에요. 물이 귀해질수록 이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흐름이죠. 20세기가 석유를 둘러싼 경쟁이었다면 21세기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싸움이 되고 있어요. 3000년 동안 사막에서 물을 지켜온 문명이 있었습니다. 전력도 동력도 없이 오직 경사의 힘만으로 45km를 끌어온 인류공학의 걸작이었어요. 그걸 70년 만에 스스로 부수고 그 위에 전쟁까지 얹어버렸습니다. 석유 4위 대국의 대통령이 수도를 포기한 날, 그건 물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물은 너무 흔해서 소중한지 모르거든요. 수도꼭지를 틀면 항상 나오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이란처럼 잃고 나서야 깨닫기엔 너무 늦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